볼게요. 자, 재수론을 가서 재수의 일반 이론. 재수를 왜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면 형벌권이 발동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너 범죄네, 나쁜 새끼네, 처벌받아야 돼, 해야 되겠지만 그 중간에 뭐를 판단한다고? 재수관계를 판단한다고. 즉 죄가 한 개인가 죄가 두 개 이상인가에 따라서 형벌의 양이 달라진다고, 같아진다고,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형벌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뭐를 거친다? 재수론이라는 걸 거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부분은 이 사실관계에서 죄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이걸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지웁니다. 그러면 죄가 한 개인가 두 개 이상인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러 가지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위표준설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책에 있으니까 굳이 판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목차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강학상 판사를 하는 거지. 두 번째, 구성요건 표준설이라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 법익표준설이라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의사표준설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행위표준설은 말 그대로 죄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에 대한 여부를 행위를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자는 거예요. 행위를 몇 번 했는가? 행위를 한 번 했으면 일죄, 행위를 두 번 이상 했으면 죄가 두 개 이상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것을 행위표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성요건 표준설이나 법익표준설은 구성요건을 몇 개 충족을 했는가, 살인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했는가, 폭행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했는가, 절도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했는가,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재수를 판단하자. 법익표준설은 말 그대로 법익을 기준으로 재수관계를 판단하자는 걸 말하는 거고, 의사표준설은 행위가 아니라 주관주의를 강조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재수관계를 판단하자는 거예요. 나쁜 생각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일죄가 되는 거고, 나쁜 생각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수죄라고 보자는 게 의사표준설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결론만 알고 싶은데요, 이 중에 판례는 어디를 취하는데요? 케바케예요. 그래서 벌써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야. 판례 입장이 명확하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3번이요, 1번이요, 4번이 하면 참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암기할 양이 점점 늘어나 버리는 건데, 대신 이제 강약 조절을 좀 해보면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법익 표준설에 가깝습니다. 여기를 따르는 판례도 있고, 여기를 따르는 판례도 있고, 여기를 따르는 판례들도 있지만,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법익 표준설, 법익 표준설. 법익에는 전속적 법익이 있고요, 비전속적 법익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로 나누어집니다. 전속적 법익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를 전속적 법익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명, 신체하고 관련되지 아니하는 범죄를 비전속적 범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속적 범죄, 생명이라든지 또는 신체라든지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 비전속적은 그 이외의 범죄. 전속적 법익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는 재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피해자의 수대로 판단하면 끝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살인죄, 전속적 법익과 관련되는 범죄죠.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제가 수류탄, 안전핀 뽑았습니다. 1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 던졌습니다. 팡 터졌어요. 10명 다 죽었어. 살인죄 일죄겠습니까? 수죄겠습니까? 수죄가 되는 거죠. 피해자가 몇 명이니까? 10명이니까. 10명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제가 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적 법익과 관련된 범죄, 뭐 살인죄라든지 상해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재수관계를 판단하면 되는데 수험에서는 중요성이 없어요.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안 나와. 그럼 거의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와. 여기서. 선생님, 그러면 살인죄, 상해죄 말고 그 많은 범죄들 다 공부해야 됩니까? 그럼 미치지. 정리 못하겠지.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비전속적 법익 중에서도 제3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재수관계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에 100. 나머지 범죄들은 잘 안 나오고 절도죄라든지 횡령죄라든지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강제집행 면탈죄라든지 이러한 범죄들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 정리하지는 않을 거고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도죄 가봅시다. 절도죄는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로서 전속적 법익은 아니고요. 비전속적 법익인데 절도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절도죄의 요건이 뭐였어요? 객체. 공부했는데 타인이 점유하고 있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몰래 가지고 오면 되죠. 절취행위가 뭐였습니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가지고 오는 것. 점유권을 침탈하는 것이 결국 절취행위입니다. 따라서 절도죄라는 범죄는 이 점유자를 원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범죄. 물론 소유권자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점유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가 이 절도죄라는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에서 재수관계는 항상 점유자의 수다. 다른 말로 관리자의 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유자가 한 사람이면 일죄가 되는 것이고 점유자가 한 사람 이상이라면 수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A집에 들어가서 훔쳤고 B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절도죄가 일죄겠습니까? 수죄겠습니까? 수죄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에 몰래 여러분들 원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방에서 화장품도 훔치고 노트북도 훔치고 신발도 훔쳤어요. 물건은 3개나 훔쳤겠지만 점유자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한 사람, 여러분들이잖아요. 노트북도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고 화장품도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수죄가 될 것이 아니라 일죄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가 운영하고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음료수도 훔치고 과자도 훔치고 현금도 훔치면 절도죄는 수죄가 되겠습니까? 일죄가 되겠습니까? 일죄가 되는 거예요. 일죄. 점유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절도죄는 항상 뭐 기준이다? 점유자의 수 기준이다. 지금부터 반복, 또 반복. 두 번째. 횡령죄 가봅시다. 횡령죄라는 범죄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입법자가. 분명히 또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입법 취지가 있을 건데 횡령죄라는 범죄는 위탁관계를 통해서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합격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교육원 가시면 체육대회 하거든요. 뭐 싫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자랑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사회생활이니까. 체육대회 하는 과정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불편해. 여러분들이 선생님 잠깐만 맡겨주시죠. 오케이 갔다 와.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맡긴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위탁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횡령죄라는 범죄가 성립됩니다. 자기 점유, 타인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처분하면 횡령죄니까. 따라서 횡령죄는
점유자의 수에 따라서 제수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신뢰가 형성되었는가, 몇 개의 위탁관계가 형성되었는가에 따라서 제수관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값이 저고요. A, B, C는 여러분들이에요. 선생님 휴대폰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저도요. 오케이. 저도요. 오케이. 걱정하지 마. 위탁관계가 몇 가지가 형성이 되었죠? 3가지가 형성이 되었어요 지금. 근데 제가 핸드폰 총 3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처분해버리면 횡령죄는 일죄가 돼요? 수죄가 돼요? 수죄가 되는 거예요. 횡령죄 3가지가 성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죄. 그럼 이제 수죄가 인정이 된다면 무엇을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상경일까 실경일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수죄가 되었을 때만. 일죄면 그냥 죄가 하나니까 상경인가 실경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여러 개 성립되었을 때만 상상적 경합관계인가 실체적 경합본 관계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상경은 뭐고 실경은 뭐라고 했어요? 상경은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수개의 범죄를 발생하면 상경, 실경은 2개 이상의 행위, 수개의 행위를 통해서 수개의 범죄를 발생시키면 실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수류탄 안전핀 뜯었습니다. 던졌습니다. 사람 10명 죽였어요. 살인죄는 수재가 성립되겠죠. 그러면 상경이에요, 실경이에요? 상경이지. 수류탄을 팡 던지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10명이 죽었다며. 따라서 살인죄가 성립되고 이 전체 범죄는 상상적 경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일단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상상적 경합이 되겠습니까? 실체적 경합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처분행위, 한꺼번에 제가 팔아치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본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탁관계의 수에 따라서 판단한다. 3번째 사기죄라고 봅시다. 사기죄도 중요한데, 입법자가 사기죄는 왜 만들었겠습니까? 사기죄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기망, 거짓말 치는 거죠.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재산을 내어놓는 행위, 출연행위를 하는 거죠. 사기죄라는 범죄를 만든 이유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A한테도 사기쳤고 B한테도 사기쳤고 C한테도 사기를 쳤다면 A의 재산권도 제가 침해한 거고 B의 재산권도 침해한 거고 C의 재산권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판단해요. 사기죄는 뭐 기준이다? 피해자의 수 기준입니다. A의 재산권을 침탈했으면 A에 대한 사기죄, B에 대한 재산권을 침탈했다면 B에 대한 사기죄, C에 대해서 재산권을 침탈했다면 C에 대한 사기죄가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선착순 5명 오늘 10,000원 빌려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500만 원으로 갚아드릴게. 물론 뽕이죠. 거짓말이 될 거고 차고에 빠져서 5명이 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5명이 되겠지. 근데 발언은 제가 한 번 했어요? 여러 명 했어요? 한 번 했죠. 한 번 말해서 A 기에도 들어가고 B 기에도 들어가고 C 기에도 들어간 거잖아 지금. 사기죄는 수재가 성립되겠지만 상경관계다, 실경관계다. 상경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A를 찾아가서 기망을 했고 B를 또 찾아가서 기망을 했고 C를 찾아가서 기망을 했습니다. 각각 기망을 통해서 사기죄가 수재가 되면 사기죄는 상경관계다, 실경관계다, 실경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예비순환 때는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자, 137페이지로 잠깐 돌아와서 상단의 1번 목차 행위표준설 보이십니까? 상단의 1번
행위 표준설 밑에 가시면 1번 판례 무면허 운전 사건 보이죠? 자,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예요. 예외적인 판례다. 여백에다가 예외. 여기에요, 여기.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은 법익 표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기준으로 재수관계를 판단하는 판례는 극소수입니다.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그냥 예외적인 판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키워드 체크하시고 결론 위주로 암기를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판단이다. 굳이 이해하려고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키워드는 어디다가 체크를 해두시냐면 첫 번째 중간에 무면허 운전이에요. 무면허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했을 때 이것을 일제라고 볼 것인가 수제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면허가 없어요. 물론 있는데 없다고 가정하고 제가 면허가 없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해볼까? 몰래 아버지의 차 키를 가지고 나와서 어저께도 운전을 했고 오늘도 운전을 했고 내일도 운전을 할 거고 그 다음날도 운전을 할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수차례에 걸쳐서 운전을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일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수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만약에 주관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학자들이라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행위는 객관적으로 수개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랄지라도 무면허 운전을 하겠다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일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객관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면허 운전을 하겠다는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랄지라도 객관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이뤄냈으니까 수개의 행위니까 수제를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판례는 객관주의에 근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의 행위를 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면허 운전죄는 일제가 돼야 됩니까? 수제가 돼야 됩니까? 수제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줄 가시면 운전한 날마다 한 개의 행위가 인정이 될 것이고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될 것이다. 시험에서 포괄해서 일제가 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될 것이고 운전한 날마다 재수관계가 인정이 된다. 즉 수제가 인정된다고 나오면 옳은 지문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단에 2번 목차 법익 표준설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하단에 있는 1번 판례 갑시다. 사기 사건인데 첫 번째 중간에 가시면 어디가 포인트겠습니까? 분명히 친절하게 출제자가 힌트를 줬어요. 각 별로 기망이라고 되어 있고 수인의 피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인의 피해자의 방점, 각 별로 방점. 그럼 피해자가 몇 명이죠? 여러 명이에요. A, B, C 등입니다. 그러면 사기죄는 일제가 되어야 돼요? 수제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수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각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위를 한 번 했다는 겁니까? 두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두 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죄는 수제가 될 것이고 상경관계에 있다, 실경관계에 있다. 실경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해서 각별로 기망을 해서 A한테도 재물을 편취하고 B한테도 사기치고 C한테도 사기쳤다면 제일 끝에 줄에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말은 A에 대한 사기죄, B에 대한 사기죄, C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즉 일죄가 아니라 수죄가 성립된다는 표현이죠. 자, 3번, 4번 하고 난 다음에 2번에 있는 강도죄를 설명드릴 건데 먼저 3번, 4번 4번을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죠. 어디다가 키워드를 체크하는 게 맞을까? 또는 어디다가 방점을 찍어둔 게 맞을까? 절도죄라고 되어 있어요. 절도죄는 뭐를 가지고 재수관계를 판단한다고? 점유자의 수에 따라서 재수관계를 판단한다고. 그럼 3번에 가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같은 갈린 아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이 방점이죠. 점유자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들 방에 있는 물건들은 다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방에서 여러 가지의 물건을 훔쳐와 봤자 절도죄는 일제라고 수제라고? 일제라고. 그럼 제일 끝에 가시면 절취한 경우에 한 개의 절도죄가 성립된다. 옳은 지문. 그럼 이제 비교하고 있는 차원에서 4번 지문 가시면 4번 지문은 위에 있는 3번 지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포인트 잡아보시죠. 같은 갈린입니까? 다른 갈린입니까? 다른 갈린이잖아. 왜? A집에 들어가서 절도하고 새들어 사는 B집에 들어가서 또 절도했다네. 선생님 집안에 새를 줍니까? 요즘에는 그런 적이 없겠지만 예전에 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주택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주택에 살면 주택에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여기 저희 살고 여기에 단칸방이라고 이야기하죠. 단칸방 같은 거 세를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별도의 집이고 집이니까 여기 관리자가 따로 있을 거고 여기 관리자가 따로 있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줄 가시면 별개의 범죄, 수개의 절도죄가 성립된다. 일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2번 강도죄로 갑시다. 강도죄. 이 강도죄가 생각보다 출제가 잘 되는데 강도죄는 결합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결합범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도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333조에 강도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폭행 협박을 먼저 해서 그 폭행 협박을 통해서 타인의 재물을 탈취, 더 쉬운 말로 강치라고 이야기하죠. 강제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돈 안 줘? 죽는다 해서 핸드백을 강제로 가져오는 거죠. 이게 강도인데, 그럼 강도죄라는 범죄는 폭행 협박도 필요하고 재물을 탈취하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폭행 협박만 따로 딱 떼놓고 본다면 이거는 전속적 법익과 관련이 있죠.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니까 때렸다.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이거는 전속적 법익이 아니라 비전속적 법익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폭행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가 다쳤어요. 상해의 결과가 야기되면 상해를 기준으로 재수관계를 판단하시고 폭행 협박을 했는데 피해자가 다친 바가 전혀 없고 재물만 강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탈취 기준, 절도죄하고 마찬가지로 점유자의 수에 따라서 재수관계를 판단하시면 충분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연습, 갑이 A집에 강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A를 깨워가지고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돈 내놔,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A라는 사람이 순순히 현금을 건네줬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강도죄가 일제가 된다, 수제가 된다? 일제가 돼요.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상해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점유자의 수에 따라서 재수관계를 판단하면 되는데 예시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A집에 강도로 하러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A를 깨웠습니다. 칼을 들이밀고 돈 안 줘? 안 주면 죽여버린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돈을 뺏기기 싫으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달려들었어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이 A를 찔러버렸습니다. A가 다쳤어요. 칼에 찔려가지고.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B라는 와이프가 잠에서 깨가지고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들다가 와이프도 칼에 찔렸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뭐 기준으로 재수관계 판단한다고? 상해 기준으로 재수관계를 판단한다고. 몇 가지의 상해가 이루어졌습니까?
A한테도 상해, B한테도 상해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강도가 상해를 일으켰으니까 강도 상해죄 하나, 강도 상해죄 하나, 강도 상해죄가 수재가 성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강도라는 문구가 들어오면 빠르게 문제를 풀어 내려가시면서 상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인가 없는 경우인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2번 판례 갑시다. 첫 번째 앞에 강도, 강도네 보자마자 상해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두 번째 주 가시면 폭행 협박을 개시를 했고요. 재물을 탈취했는데 상해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 주 끝에 가시면 공동 점유 아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 공동 점유 아래 있는 물건이란 말은 점유자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동 점유 아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면 상해라는 결과가 그 어디에도 발생된 바가 없으니까 절도죄하고 마찬가지로 점유자의 수에 따라서 재수관계를 판단해 본다라면 강도죄, 일죄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끝에 가시면 결론은 단일한 강도죄, 즉 강도죄, 일죄가 성립된다. 옳은 지문. 수재가 성립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백에다가 CF 뭐가 나온다면 상해가 나온다라면 상해 기준으로 강도 상해 하나, 강도 상해 둘, 수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